여러분, 혈관이 막히지 않고 혈관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짜잔! 요런 보충제들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우리 혈관을 보호해주고 심장을 보호해주고 뇌혈관을 보호해주는 비타민 K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K2가 왜 혈관에 좋은지, 그리고 어떤 역할이 있고 우리 몸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얼마만큼 복용해야 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제품을 이런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K라고 하면은 코아귤레이션,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5년 전부터 비타민 K1과 K2를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K2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K1과 K2가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 K1은 다른 말로 필로퀴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조를 보시면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 비타민 K2는 메나퀴논이라고 불리워지는데, 비타민 K1 대비 이 이중결합 체인이 더 많은 게 차이점입니다. 큰 구조는 비슷하고요. 비타민 K1은 주로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는 비타민이고요. 비타민 K2는 칼슘이 이상한 데 가서 침착되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비타민이에요. 조직이나 연골, 혈관, 심장, 관상동맥 이런 데에 침착되지 않고 과잉한 칼슘이 뼈에서 많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1은 십자화 채소 같은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K2는 유제품, 달걀이나 치즈, 발효된 콩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체인의 이중결합의 개수에 따라서 개수가 4개면은 MK4, 7개면은 MK7, 9개면은 MK9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타민 K2는 대부분 MK4와 MK7만을 말씀드리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K2를 섭취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제품이나 발효된 음식에서 많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비타민 K1이 그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었죠. 돼지나 소들이 먹고 그 가축의 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비타민 K1이 K2로 전환되면서 그걸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아주 양질의 유제품이나 방목하는 그런 소고기에서 비타민 K2가 많이 검출이 되고요. 나또 같은 거나 고다치즈 같은 발효된 콩이나 발효된 유제품 같은 데서 비타민 K2, 특히 MK7 형태가 많이 검출이 되거든요. 이런 발효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MK7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유제품들이나 고기들은 방목해서 키우는 가축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2가 부족할 거고요. 나토나 이런 고다치즈 같은 발효 음식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K2를 섭취할 수 있는 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채소를 많이 먹으면 장에 있는 이 세균에 의해서 비타민 K1이 K2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그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섭취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런 칼슘의 그 석회화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K2에서 MK4와 MK7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MK4는 이중결합 체인이 4개짜리, MK7은 이중결합 체인이 7개짜리라고 말씀드렸죠. 구조가 다른데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도 좀 다릅니다. MK4 대비 MK7이 조금 더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작동이 돼요. 그래서 소량만 섭취해도 오랫동안 작동되고 하루에 한 번만 섭취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충제들은 MK7 형태를 선택하시거나 7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그 7 형태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MK4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자주 하루에 3번 이상 섭취를 해야 되는 게 단점이지만, 지금까지는 무조건 MK7이 낫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연구 논문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찾아보니까 비타민 K2가 항암작용이나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키는 작용, 그 다음에 유전자의 대사 발현을 정상화시켜서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들,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MK4가 좀 더 우수하다는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MK7이 혈관 석회화에 관련돼서 좀 더 좋지만, 그렇다고
MK4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MK4와 MK7을 같이 믹스된 걸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비타민 K2의 주요 작용 기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K2를 섭취하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건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 K2의 주 역할은 칼슘이 이상 침착이 되지 않고 뼈로 보내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성분을 발현을 촉진시키거든요. 첫 번째 성분은 MGP라는 단백질의 발현을 활성화시켜주고요. 두 번째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자, 첫 번째 MGP가 뭐냐면은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조직들, 혈관이나 연골 같은 데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이 발현되면은 혈관 내에 있는 칼슘들이 혹은 조직에 있는 칼슘들이 침착되지 않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칼슘이 조직에 침착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이 바로 MGP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혈관에서 떠돌아다니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거고요. 비타민 K2에 의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은 여러 가지 역할이 더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역할 때문에 MGP가 이 혈관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칼슘을 혈관에 침착되지 않게 하고 떠돌아다니는 칼슘을 우리 몸에 뼈로 보내주는 게 바로 오스테오칼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들인 거죠. 이 두 가지 성분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 K2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데이터가 몇 가지 있는데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로테르담 연구라는 게 있는데 한 10년 정도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서 4,800명 정도의 성인이 비타민 K2를 조금 먹고 많이 먹고에 따라서 심장병의 유병률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걸 체크해 본 실험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K2를 20마이크로그램보다 적게 먹은 사람과 3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먹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요. 관상동맥의 심장에 있는 혈관이죠. 석회화의 유병률이 52%가 낮아졌다고 하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사망률이 57%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유의미할 만한 데이터죠. 전향적으로 오랫동안 추적해왔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분석했을 때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비타민 K2가 혈관에 정말 중요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되어 있는 또 논문을 보시면은 5년간 16,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비타민 K2를 1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먹는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을 때 이거 소량이죠. 한 10마이크로그램이니까 그랬을 때 심장병의 유병률이 9%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량을 먹어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 정도로 우리 심혈관 질환에 꼭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K2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우리 현대인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K2이기 때문에 꼭 보충제로 섭취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주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비타민 K2를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신체의 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인슐린이 원활하게 분비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비타민 K2를 섭취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이 활성화되죠.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가 되면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만들어주는 상태로 바꾸는 거죠. 왜냐면은 칼슘을 붙여가지고 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을 세포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비만이 있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되게 좋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오스테오칼신을 참고로 활성화시키는 성분은 바로 비타민 D3와 K2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타민 D와 K2를 같이 섭취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충치균을 비타민 K2가 직접 억제한다 이런 데이터도 있었고요. 그래서 치은염이나 치주질환에 비타민 K2를 섭취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타민 K2를 섭취하고 기대할 수 있는 효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특히 석회화가 발생돼서 조심해라. 그리고 석회화가 이런 심장에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K2를 섭취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 담석 이런 게 있는 분들도 필요하겠죠. 칼슘이 과잉 침착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네 번째는 치주질환, 치조골 강화, 잇몸이나 잇몸뼈가 안 좋으신 분들도 비타민 K2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필요하겠죠. 비타민 K2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남성 호르몬 강화, 뇌 건강, 항암작용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건데, 크게 보면은 혈관 석회화를 막으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면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적정 섭취량은 여러 가지 책도 좀 찾아보고 이런 데이터들도 좀 찾아봤는데, 비타민 K2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상한 섭취량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비타민 K2, MK7 형태는 보통 100에서 한 200마이크로그램까지는 큰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타민 K2 중에서 MK4는 한 45mg, 많게는 150mg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2의 부작용도 좀 알아야겠죠. 비타민 K2의 부작용은 마찬가지로 아직 많이 밝혀진 게 없지만 이런 건 좀 주의는 하셔야 돼요. 비타민 K2와 와파린 같은 거, 혈전을 억제하는 약과 같이 복용했을 때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상호작용이 아예 없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K1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K2는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신경은 좀 쓰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알러지 과민 반응 같은 걸 제외하고 특이적인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비타민 K2에 대한 효능과 작용 기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 제품을 안내해주는 영상은 두 편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계획이 없었던 건데 영상 지금 촬영이 30분이 넘어가서 좀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